사랑반 친구들, 아마 여러분 얼마 뒤에 학교에서 실력고사 보지요? 그래서 제가 문제 25문제를 출제했어요. 출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강조를 해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 대신 이거는 자료는 없어요. 자료가 왜 없냐면 자료를 주면 이거는 시험지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문제 중에서 제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걸 강조를 할 테니까 그거 잘 듣고 잘 메모해서 이번에 전부 다 100점 맞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 먼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흐름이 이렇게 되죠. 그 시대 흐름을 아시고 각각의 시대의 특징은 이제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석기 하면은 이동생활하고 막집, 동굴에서 살고 뗀석기 사용했고, 그리고 신석기 하면 뭐죠? 반달 모양의 돌칼.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반달 모양의 돌칼. 뭐죠? 빗살무늬 투기, 움집, 정착생활을 했다는 거죠. 벼농사 절대 아닙니다. 이때 농사가 시작되었지만 밭농사였고 목축이 처음 시작되었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유적지가 어딘가요? 신석기 시대. 서울 암사동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꼭 한번 놀러 가보라고, 서울 암사동에. 시험 끝나고 한번 가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청동기 하면 뭔가요? 고인돌, 족장, 계급사회, 아까 나왔던 반달 모양의 돌칼, 비파형 동검. 그리고 고조선 사회가, 고조선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청동기에서 시작된 거죠. 자, 그 다음 그 이외 철기. 철기는 위만 조선이 시작되면서 철기 시대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특별히 위만 조선은 중국의 한나라와 남쪽의 진나라와 중개 무역을 하면서 한나라의 미움을 받아서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때는 철제 농기구, 그리고 세형 동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돈이 있죠, 돈. 중국에서 들여온 돈. 명도전. 또 하나 돈이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명도전하고 무슨 돈이었더라? 그 칼처럼 생긴 거? 나이가 드니까 모양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칼처럼 생긴 돈. 그건 생각이 나면 다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고조선 사회 8조법이란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죠.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아, 상해죄가 적용되었구나. 농사를 짓는 사회였구나.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계급 사회였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칠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에 하사한 그 선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근초고왕의 업적을 알아야죠. 이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소수리망의 아버지 누군가요? 고국원앙. 고국원앙. 걔를 죽였잖아요, 전쟁에서. 그래서 소수리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근초고왕 하면은 백제에서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중국의 요동, 산둥, 그 다음에 일본의 규수하고 교역을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한강 유역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아 이건 근초고왕의 업적이구나 하고 아셔야 합니다. 그
그 다음에 근초고항의 업적은 또 하나가 마한 지역을 통합했다는 거. 우리나라 아래 사만 변한 마한이 있는데 그 마한을 통합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귀족회의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문제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신라의 귀족회의는 하백회의예요. 그 귀족회의에서 그 귀족들의 우두머리가 상대등이고 이 화백회의는 모두가 100% 만장일치를 해야지만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귀족회의의 그 의장이 우두머리가 상대등이라고 했는데 상대등의 권한이 강하면 당연히 왕의 권한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그 신문왕은 상대등의 세력이 아니라 시중의 세력을 높였어요. 시중이라고 하면은 그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었죠. 신라의 귀족회의 기구는 화백회의라는 거 알아두시고 고구려는 제가회의, 제는 어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정사암. 그 다음에 그 아까 소수리망 얘기가 나왔는데 소수리망은 일단 업적 중요하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라가 어수선해졌잖아요.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막 분산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불교죠, 불교.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야 하고 그 다음에 태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율령을 반포했죠. 삼국시대는 불교 사회였어요. 불교. 물론 고려시대도 불교 사회였긴 하지만 그럼 삼국의 왕실이 불교를 수용한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한 대로 사상을 통합하기가 쉬웠죠. 우리 저기 신석기 시대에 종교 등장했잖아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동물을 숭배하는 게 애니미즘이 아닙니다. 토테미즘이에요. 각 부족을 대표하는 동물. 예를 들어 단군 신화 보면은 그 호랑이하고 곰하고 결혼한 게 아니지. 호랑이하고 곰이 서로 인간이 되겠다고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 호랑이하고 곰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호랑이를 섬긴 부족, 곰을 섬긴 부족이라는 거죠. 이게 토테미즘이에요. 그리고 샤머니즘은 무당이고 그 다음에 애니미즘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는 다 신이 있다고 믿은 거죠. 바로 이 신석기 시대에 이런 종교가 등장했어요. 왜냐하면은 농사를 지으니까 신에게 빌어야겠죠. 근데 이런 사상이 아니라 진짜 통합된 하나의 사상이 불교라는 거죠. 그게 삼국시대 들어오면서부터 왕권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실 중심으로 그 불교가 수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용하면은 사상을 통합해서 왕실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특별히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불교를 수용했고 신라는 어느 왕인가요? 신라. 법흥왕이죠. 법흥왕. 법흥왕. 이때 걔 있잖아요. 하얀 피 흘리네. 하얀 피 흘리네. 자, 그러니까 법흥왕입니다. 하얀 피 흘리네 2차돈의 순교. 자, 그 다음에 백제는 침류왕입니다. 불교를 수용한 왕이.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공통점을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세상에 있는 세상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한국사를 여러분에게 다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답항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몇 개 나온단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걸 하나하나 지워가다 보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이 조금 필요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
나 이거 안 배웠는데 몰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짬뽕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그 백제시대 불교를 수용한 왕이 침류왕이라는 거를 말씀 안 드린 이유는 크게 중요한 왕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소수림왕이나 법흥왕, 침류왕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은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수용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혹여 여러분이 침류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소수림왕의 업적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율령반포, 또 뭐가 있죠? 태학 세우고 또 뭐가 있나요? 율령반포, 태학 세우고 불교, 그쵸? 법흥왕, 기본적으로 뭐가 있나요? 법흥왕, 불교 수용했던 왕이죠. 2차전의 순교에 의해서. 그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딱 걸려드는 게.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방에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신라의 한강역을 차지하는 왕은 진흥왕이잖아요. 설마 법흥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통일신라 시대 말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는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신라는 골품사회라고 그랬죠. 골품사회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성골이거든요. 성골. 근데 나중에 가면 성골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엄마도 성골이어야 되고 아빠도 성골이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애들은 막 오빠랑 결혼하고 여동생이랑 결혼하고 뭐 큰아버지랑 결혼하고 조카랑 결혼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왕실들 내에서. 일반인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왕실들 내에서 아빠가 성골이고 엄마가 성골이어야지만 왕이 되니까 성골의 자식들은 성골이겠죠. 오빠도 성골, 그러니까 왕자도 성골, 공주도 성골, 큰아버지 성골도 성골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골에서 왕이 나와야 되니까 성골들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상하게 나와서 성골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니까 오빠 왕자랑 결혼, 동생, 여동생 공주랑 결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골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골 출신의 왕이 된 사람이 있었죠. 김춘추. 신문왕도 김춘추의 자손이니까 진골 출신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 후대에 가면은 말기에 가면은 나도 진골인데 왕이 못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러면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렇게 중앙에서는 진골들끼리 맨날 싸움질하고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세력가들 걔네들은 또 백성들을 괴롭히죠. 세금 막 걷어들이는 거죠. 그런 애들이 바로 성주고 장군이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바로 호족이에요. 호족. 이 호족이 나중에 고려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왕건을 도왔던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흐름을 쫙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면은 육두품 유명하죠. 육두품들은 실력은 있는데 진골과 성골이 아니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아요. 그게 바로 골품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육두품의 대표적인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채치원이죠. 이 사람이 신라사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당나라로 가서 인정을 받잖아요. 육두품 세력들이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사회는 개혁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어수선한 사회.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난이 일어나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바로 이 호족과 육두품이 고려를 세우는데 뒷받침 세력이 되었다는 거. 나중에 이제 고려 말에 오면은 고려 말도 어수선하죠. 그때 검문세족이 나타나죠. 고려 말에는 검문세족입니다. 이 검문세족들이 잠깐만요. 제가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아이고 고려 말에는 검문세족들이 나쁜 애들이죠.
원나라랑 친해가지고 친원파. 바로 이 친원파를 제거하려고 했던 왕이 고려 말에 그 훌륭한 유명한 왕 누군가요? 공민왕이죠, 공민왕. 이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들하고 손을 잡고 친원파를 내쫓게 돼요. 그 신진사대부 가운데 급진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설명 다 듣고 나면은 핸드폰으로 금동 대향로랑 백제 산수무늬 벽돌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금동 대향로는 향로예요. 근데 엄청나게 이뻐요. 그 조각이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실력이 뛰어나요. 정말 예술품이에요, 진짜. 근데 이 금동 대학로에는 불교적인 요소도 있고 도교적인 요소도 있고 또 뭐가 있지? 불교, 도교, 유교는 없는 것 같은데 불교, 도교가 뭔가요? 도교, 신선. 그 다음에 백제 산수무늬 벽돌은 그야말로 이거는 도교적인 색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보면 도교라고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혹시 삼신산 아나요? 산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삼신산의 그 표시가. 화요일에 가면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삼신산. 산이 있어요. 그 삼신산에는 신선이 살고 있거든요. 신선이 살고 있다면 그 종교는 도교예요. 도교. 그 사상은. 도교. 신선들은 늙지도 않고 평화롭게 자연과 더불어서 욕심도 없이 살고 있죠. 바로 금동 대학로하고 산수무늬 벽돌에 그런 공통적으로 삼신산이 있다는 거예요. 삼신산.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사상은 도교. 저번에 우리 문제 풀었을 때 임신서기석 이건 뭐였나요? 이거는 유교죠. 신라시대 두 화랑이 임신년에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돌에 새긴 비석이라고 했죠. 이건 유교하고 관련이 있어요. 소수림왕이 세운 태학도 유교죠. 삼국이 불교 사회이긴 하지만 불교는 그 사상적으로 통합을 할 때 필요한 종교였고 공부를 할 때는 불교보다는 유교죠, 유교. 자, 그리고 제가 가야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가야가 그 신라 아래에 있는 그 경상도, 뭐 김해 이런 곳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다르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중앙 집권 국가의 큰 특징이 뭐냐면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 하나로 통합된. 근데 얘네는 6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가지고 연맹왕국. 제가 말씀드렸죠. 연맹왕국이 뭔지. 거기 뭐 부여, 동예 이런 애들이 연맹왕국인데요. 연맹왕국은 그거예요. 부족. 여러 개의 부족들이 결합해서 대표자 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대표일 뿐이고 다 여러 개의 부족들이 각각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연맹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할 리가 없죠. 가야는 왕권이 강화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게 아니라 6개의 소가야가 각각의 독립된 국가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죠. 만약에 가야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다면 삼국시대가 아니고 사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런데 이 가야가 초창기 때는 금강가야가 6개의 가야 가운데 금강가야가 발전했단 말이에요. 후대로 가면서 금강가야가 아니라 대가야가
주춧돌이 되는 거죠. 그 가야의 주춧돌. 중심 세력 국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아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이 이게 꺼져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제가 다만 강조를 좀 안 했을 뿐이지. 뭐냐면 그 신라 내무랑 때 일본이 쳐들어왔죠. 왜가. 그때는 일본이 아니라 왜죠. 왜가 쳐들어와서 그때는 내무랑이 신라가 너무 약했으니까 고구려 강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랬죠. 그때예요. 그때 고구려가 내려오면서 신라를 돕기 위해서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를 물리쳤죠. 그런데 그 왜가 누구랑 친했냐면 이 가야하고 친했어요. 가야하고. 가야는 백제, 가야, 왜 이렇게 좀 친한 사이였는데 고구려 강개토대왕이 내려와서 왜를 치니까 당연히 누가 세력이 약해지나요? 그 친한 친구. 가야도 약해지죠. 초창기 때 가야가 대가야가 강했기 때문에 고구려 강개토대왕으로 인해서 대가야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제가 말 잘못했네요. 네, 졸린가 봐. 죄송해요. 죄송. 취소. 녹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초창기 때 금강가야가 세력이 강했어요. 금강가야가. 그런데 강개토대왕이 내려와서 신라를 도와주면서 금강가야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후기로 가면서 대가야가 강했다는 거죠. 자, 요렇게 가야 알아두셔야 하고요.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가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걸 아셔야 합니다. 금강가야는 법흥왕 때 망했고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때 망했습니다. 법흥왕, 금강가야는 법흥왕, 법흥입니다. 법흥, 발음이 법흥으로 나는데 법흥입니다. 그리고 대가야는 진흥왕. 그 다음에 이 가야는 벼농사가 주로 많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철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철을 낙랑과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라에 많이 영향을 끼쳤죠. 왜냐하면 이 법흥왕이나 진흥왕이 신라의 왕이잖아요. 신라의 왕. 가야가 신라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가야의 문화가 신라에 영향을 주었겠죠. 자, 그 다음에 한강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때 왕은 진흥왕이죠. 진흥왕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나서 진흥왕 순수비 그리고 단양 지역의 적성비 이런 걸 세웠고요. 제가 또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남쪽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의 비석이 뭔가요?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했죠. 그래서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했어요. 그 기념으로 한강유역을 차지한 기념으로 고구려가 비석을 세웠죠. 장수왕 때. 그게 중원 고구려비예요. 다른 말로는 충주 고구려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뒤에 고구려비라는 게 있으니까 고구려 거겠죠. 설마 뭐 신라 거겠습니까? 자, 그리고 백제의 수도는 처음에는 한성이 지금의 서울이에요. 한성이었는데 방금 제가 말했듯이 장수왕에게 한강유역을 뺏기고 웅진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성왕 때 사비로 천도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발해. 여러분 발해 아시죠? 발해하면은 대주영이 세웠고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그 칭찬을 받았죠. 바다 동쪽에는 아주
성스럽고 융성한 그런 잘 사는 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졌다는 그 증거가 뭐냐? 고구려가 온도를 추운 지역이니까, 그쵸, 북쪽이니까 춥겠죠? 온돌을 사용했는데 그런 온돌 같은 것도 발해에 있었어요. 문화가, 온돌 문화가. 그 다음에 돌 사자상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 왕들이, 발해의 왕들이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낼 때요, 나 고려 왕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여기서 고려라는 건 고구려를 말해요. 나중에 세워진 고려라는 그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 고려 왕은 이걸 통해서 아,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고려가 처음에 세워질 때 왕건이 호족들의 힘을 얻어서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럼 왕건 입장에서는 호족들이 굉장히 고맙죠. 나라 세우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호족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왜 26명의 그 호족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들한테 왕건이니까 왕씨 성을 준 거예요. 내가 나라 세우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너에게 왕씨의 성을 주노라. 그 왕씨의 성을 준다는 건 뭐 친척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왕의 친척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때 역분전이라는 걸 줬고요. 공에 따라서 토지를 하사했고. 그런데 이렇게 통합하는 것만 아니고 호족 무조건 잘해주면 안 되잖아요. 왕권 넘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기도 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기인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인제도. 호족의 아들을 인질로 고려의 수도 개경에 머무르게 하는 거. 그럼 아무래도 호족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왕을 배신할 행위를 하지 못하겠죠. 자, 그리고 삼별초의 항쟁 유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씨무신 정권이 우리 고려를 차지하고 있을 때 쳐들어온 북쪽의 세력이 누굽니까? 몽골족이죠. 몽골족. 그때 우리 고려는 수도를 옮겼죠. 개경에서 강화도로. 왜냐면 개경이 지금 점령당하게 생겼으니까. 강화도는 섬 쪽이니까 몽골 애들은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니까 못 오겠지 하고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왼쪽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3년, 50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나중에 다시 수도 개경으로 돌아갔어요. 개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몽골족에게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이 몽골이 나라를 세우죠. 그냥 하나의 부족이었는데 강성해지면서 세운 나라가 원나라예요, 여러분. 원나라. 그래서 이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지배하면서 세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죠. 자기네 나라, 원나라로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세자가 원나라의 교육을 받고 다시 고려로 돌아올 때 원나라 왕의 딸, 공주죠.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의 그 세자는 할아버지가 원나라 왕이죠. 이 세자가 나중에 고려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절대로 고려가 할아버지 나라인 원나라를 배신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민왕은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나는 우리 고려를 지키겠다 하면서 반원 정책, 원나라를 반대하는 정책.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검문세족을 다 잡았죠. 전민 변정도감, 그 아시죠, 여러분? 누구랑 손잡고 신진사대부들과 손잡고. 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최씨무신 정권의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무엇이었냐,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얘네들이 자기네들의 자기들이 섬기는 그 정권의 우두머리 채씨 무신 정권이죠. 걔네들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옮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별초는 아닙니다. 다시 개경으로 가는 것은 몽골족 원나라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남아서 대몽 항쟁을 벌였어요. 몽고에 항쟁하는 그 대몽 항쟁. 배중손이라는 장군이 이끌었죠.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삼별초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별무반은 누굽니까? 별무반 하면 윤간. 자, 그리고 또 알아둘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 조선이란 나라를 세울 때 이성계가 신진사대부하고 손을 잡고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신진사대부는 급진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다고 그랬죠. 아유, 제가 종이를 너무 오래 잡았더니 종이가 그냥 이상하게 됐네요. 하여튼.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고려라는 나라를 다 바꾸기는 싫다. 잘못된 것만 고치자. 이래가지고 급진파한테 제거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들은 고려를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진파들한테 제거를 당하면서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지방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이성계와 함께 그 정권을 차지하면서 높은 지위에 올랐던 거죠. 바로 이 온건파 사대부 애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살인파들이에요. 살인파.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살인파들이 권력을 잡지 못했죠. 급진, 신진 사대부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얘네를 훈구파, 관악파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이제 성종이 왕이 되면서 성종은 누구냐면 연산군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 왕이 되면서 지방에 있는 살인파들을 불렀어요. 야, 지방에 있는 애들 가운데 좀 똑똑한 애들 있으면 좀 신선하게 손잡고 정치해보고 싶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살인파들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맡았던 간직이 뭐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이런 간직이었거든요. 이런 게 뭐냐면 홍문관 같은 거는 무슨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었고 사간원, 사헌부 이런 거는 그 관직에 있는 애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 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막 간섭하는 거 있죠. 검사 뭐 이런 쪽이 요즘 말하면. 근데 그 훈구파 입장에서는 그걸 간섭이고 진짜 얘들 이상한 애들 나타나가지고 내 관직 다 뺏고 내가 뭐 하겠다 그러면 다 못하게 막 간섭하고 이러니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직이라는 거는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전에는 훈구파가 10개라는 관직이 있으면 10개를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살인이 나타났으니까 나눠 갔잖아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그런데다가 이놈의 살인파들이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니까 물론 그 직책이 그렇긴 했지만 그게 너무 싫었죠. 그래서 홍구파가 살인을 모함하면서 얘네들에게 화를 입혔던 것이 사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나중에 점점 갈수록 조선 중국이 들어가면은 이 살인들이 권력을 잡고 훈구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들 내에서 학문적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또 파들이 갈라졌어요.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파가 갈렸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정치들도 대통령파, 대통령 반대당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학문적인 생각의 차이로 당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점점 갈수록 그런 학문적인 차이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가 달라지면서 제가 세력을 잡고 있네? 쟤네 세력이 너무 많네?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좀 쫓아낼까? 이런 견제하면서 모함하고 이런 걸로 좀 가게 됐던 거죠. 변질된 거죠. 바로 이런 정치가 뭐냐면 붕당 정치예요. 당이 나눠져 있다. 사림의 세력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학문적인 경향에 따라서 당이 나눠진 거, 이게 붕당 정치예요. 그리고 이 붕당 정치를 막으려고 했던 왕이 영조와 정조죠. 탕평책. 당은 필요해요. 독재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당 독재로 갔던 왕이 숙종이에요. 조선시대의 숙종. 그 숙종은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라서 여러 개의 당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당 데리고 정치 딱 하고 또 이 당이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다른 당 데려오고 이렇게 일당 독재를 했던 왕은 숙종이에요. 숙종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당들이 정말 순수하게 학문적인 차이나 순수하게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 싸움도 하고 모함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을 떠나서 뽑아야겠다. 비록 나를 왕으로 만든 당이지만 또 저쪽 애들은 나를 반대하는 당이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다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자. 이게 바로 탕평책인데 이 탕평책을 실시했던 왕이 영조하고 정조입니다. 자, 그리고 선조 때 임진왜란 발생하고 선조의 아들인 강해군이 왕이 되면서 대동법을 실시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강해군은 왜 군이냐면은 쫓겨난 왕이라서 그래요. 연산군과 강해군은 쫓겨나는 왕인데 연산군은 정말 폭정을 저질렀고 그래서 걔는 쫓겨날 만했고 강해군은 어떻게 보면 좀 안 됐기도 하고 일단 아버지가 선조란 말이에요. 선조는 임진왜란이잖아요. 아버지 선조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랑 갔죠. 자기는 북쪽으로 피랑 가고 그 세자인 강해군 보고 이 백성들과 함께 지키라고 했던 거죠. 도성을.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왕인 자기보다 세자인 강해군이 백성들한테 더 신임을 받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전쟁 중에 같이 있었으니까. 선조는 이런저런 이유로 강해군이 왕이 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았어.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신임을 받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았거니와 또 하나는 왕자가 아니잖아요. 선조도 왕이 될 뻔한 애가 아닌데 엉겁결에 왕이 된 애거든요.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만큼은 왕자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 왕자가 왕이 되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니까 별로 좋아하질 않았는데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자로 삼아야죠. 근데 그럴 즈음에 이제 60대의 그 선조가 젊은 여자를 왕비로 삼았단 말이에요. 19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 젊은 왕비는 19세쯤이었고 강해군은 30대였을 거죠. 그러니까 새엄마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 19세 어린 왕비한테서 아들을 얻었어요. 걔가 왕자잖아요. 왕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왕자로 삼고 왕자가 아니라 세자로 삼아서 왕으로 삼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걔는 나이가 어리니까 세자로 삼기는 어려웠고 자기는 죽을 날은 다가오고 그래서 엉겁결에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강해군이 왕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강해군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강해군은 북인파에 의해서 왕이 되었거든요. 북인들이 강해군을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서인과 남인들은 강해군이 왕이 되는 걸 별로 원치 않았죠. 이게 바로 붕당이에요. 서인, 남인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자, 그러고 있던 찰나에 당시 임진왜란 이후에는 명나라가 세력이 약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죠. 왜가 쳐들어왔는데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죠. 임진왜란 때.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도 많이 힘이 약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힘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과 청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명나라가 우리한테 요청하겠죠. 야, 조선, 일본이 너희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도와줬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우리 도와줘야 돼. 그랬거든요. 그때 왕이 강해군이었죠. 근데 강해군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명나라는 지금 힘이 없어지는 나라예요. 점점 약해지는 나라. 근데 청나라는 점점 강해지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왕이라면 명을 도와야 합니까? 돕지 말아야 합니까? 굉장히 난처했어요. 명을 안 돕자니 명을 안 돕자니 배신하는 거잖아요. 임진왜란때 도와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도와주자니 점점 약해지고 망할 나라 같은데 괜히 청나라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강해군은 중요합니다. 중립외교를 펼쳤어요. 중립외교. 명에게 미움도 안 받고 그렇다면서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닌 장군을 불렀죠. 야, 너 가서 명나라 도와줘. 그런데 적절한 시기를 잘 봐서 항복해. 청나라한테. 그리고 나는 그냥 얼떨결에 나온 거고 사실 그렇게 크게 싸울 마음은 없어요. 이렇게 말해. 이게 바로 중립외교예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장군과 그 군대를 내보내기는 하지만 그러면 명나라 도운 건 맞잖아요. 근데 싸울 때 대충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청나라 미안해 항복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청나라한테 미움도 안 받는 거니까. 좀 어떻게 보면 치사스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서인과 남인 세력한테 쫓겨나게 된 어떤 빌미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명나라는 성리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4대 주의로 큰 나라라고 해서 섬겼던 나라란 말이에요. 청나라는 여진족이라는 아주 미개한 그런 족속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의 그 서인과 남인 이런 애들은 성리학을 섬기는 애들인데 명나라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 가뜩이나 이 강해군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첫 번째 쫓아내야 될 이유 하나. 자, 이거였고요. 중립외교.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해군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동생이 자기 왕자를 뺏을까봐 겁이 났죠. 어린 동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왕자 어린 동생. 걔가 영창대군인데 걔도 나이가 점점 자랄 거 아니에요. 우리만 늙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준남이도 계속 커 오잖아요. 역사적으로 조선이란 사회를 보면은 왕자가 위험했단 말이에요. 누군가 권력을 센 애가 아무리 현재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을 내쫓고 왕이 되었잖아요. 단종을 내쫓고 그 삼촌 세조가 왕이 되었잖아요. 수양대군이.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강해군도 불안했던 거죠. 저 영창대군의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나의 왕권을 노리고 나를 쫓아낼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늘 이런 불안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해군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함께 그 영창대군을 기양 보내고 죽이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의 엄마, 그러니까 강해군의 새엄마죠. 그 왕비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쫓았어요, 궁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이 사실을 저쪽의 서인 쪽과 남인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폐륜적인 행동을 하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강해군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강해군은 왕이 그 세조, 무슨 세종 이런 식으로 조나 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강해군이 군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인지. 지금 현대 역사 속에서는 강해군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중립 외교를 해야만 마땅했었고, 그 다음에 왕의 자리가 위험하니까 그렇게 뭐 죽일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또 강해군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폈잖아요. 대동법 유명하잖아요. 임진왜란 중에도 백성들과 같이 있었고, 이런 긍정적인 면을 많이 평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왕이 되었던 애가 인조예요. 인조 반정으로 강해군 내쫓고 인조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청나라 좋아하지 않겠죠. 청나라, 아유 저 오랑캐들 나라, 나 너희들하고 안 놀아, 너희들 안 섬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너희들 우리의 신하의 나라가 안 되겠다고 감히? 알았어 하면서 청이 침공을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 전쟁이 병자호란이죠. 그래서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서 왜 3번 절하고 9번 머리 박고 3전 도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 치욕적인 어떤 역사. 그게 병자호란이란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뭐 웬만큼 제가 할 만큼은 했는데, 그리고 지금 거는 사랑반이 아니라 소망반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망반 문제도 풀다 보면은 이거 사랑방에서는 이런 문제 별로 안 나왔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소망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막 너무 쉽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유형이 조금 다른 거예요. 소망반은 약간 단답 형식이라고나 할까? 뭐 이럴 뿐이지 문제 자체는요, 비슷해요. 어쩔 땐 소망반 문제가 더 어려운 것도 있고요. 자, 어떤 거냐면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이 뭐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 있다고 해보세요. 나 고구려의 무덤 배운 적 없는데? 여러분, 틀릴 이유가 없어요. 아닌 것만 다 지어가면 되니까. 항상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모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일단 아닌 걸 지워가는 연습을 하세요. 완벽하게 뭐 알면 더 좋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움집이 무덤입니까? 움집이? 아니죠. 움집은 집이죠. 고인돌이 무덤은 맞는데 고인돌은 어느 시대 누구의 무덤인가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고구려 시대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난주 2019년도 1회인가 거기서 강화도 조약에 대한 거 많이 나왔죠. 그것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도 협약이 뭔지 아시죠? 간도 협약.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일본이 청나라한테 간도 너네가 가져, 대신 철도 부설권 우리한테 줘, 이러면서 간도가 청나라로 넘어가게 된 거 1905년인가 4년인가 아마 그쯤일 거예요. 그리고 을사조약 아시죠?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 을사오족들이 옥새 뺏어가가지고 강제로 도장 찍고, 바로 이 을사조약 때문에 고종 황제가 나는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 이거는 완전히 폭력적인 조약이야. 나는 허락한 적이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불러요. 늑약이라는 건 양쪽 나라가 오케이 해서 그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제로 조약을 맺은 걸 늑약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죠. 만국 평화회의에 이 억울함을 알리려고. 근데 우리는 외교권이 없으니까 그 회의장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일본이 알고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죠. 1907년에. 그리고 그때 군대도 해산하고, 그래서 정미의병이 일어났어요. 을사조약 때는 을사의병이 일어나고. 한일협약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을 맺은 거. 박정희 정권 때. 경제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일본한테 어떤 정식적인 사과도 받지 못하고, 너네 우리가 괴롭혔던 거 36년 동안 너무 미안해. 정말 그 위안부 문제 정말 미안해. 이런 정식적인 사과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돈을 받은 거죠. 그리고 묘청의 난 이제 아시죠? 꺼졌나? 묘청의 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만적의 난도 아셔야 합니다. 만적의 난. 홍경래의 난 뭔지 알죠? 조선시대 평안도 지역을 차별해서 홍경래라는 그 사람이 그 백성들하고 같이 일으켰던 거. 백성들은 왜 일으켰냐면 세도 정치가들이 백성들한테 세금 뜯어가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난을 일으켰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인 애국단이란 한국 독립군이 아니구나. 한국 강복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한국 강복군은 독립군이 아니에요. 광복군이에요. 한국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군대고, 한인 애국단은 임시정부에서 조직한 독립단체라고 그랬죠. 임시정부가 그 이승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신임을 잃었어요. 그래서 김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임시정부를 다시 믿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조직한 단체가 한인 애국단인데, 여기서 이봉창하고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을 했죠. 자,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소망 반이던 사랑 반이던 이거 같이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언제 시험 보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교감 선생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오늘이 지금 23일 지금 새벽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27일이니까 27일까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문제는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28일 주간에 시험을 보는 건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시험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시험지를 보면서 조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이건 잘 보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시험지 다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저 지금 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보강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를 잘 듣고 잘 메모하고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랑방, 소망반 거의 전부 다 90점 이상 나오면은 좋겠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진짜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사라져가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것으로 이제 보충 설명을 마치고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5분 동안 했네요. 조금 행설수설 이 말 저 말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혹시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아니 내가 왜 말을 또 이렇게 했지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문자를 보내거나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